사람만큼 절실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되게 큰 거예요. 그만큼 노동이 힘든 거예요. 그런 거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근로기준법이 뭐 변하고 생기고 변하고 잘 적용은 안 되지만 근로조건도 좋아지고 기술이 발전해서 기계가 대신하고 이러지만 여전히 노동은 힘든 거야. 그렇죠? 어떤 일을 해도 노동은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꿈꾸는 게 이 노동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그래서 20세기 말에 오면은 미리 좀 당겨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전통적인 막스주의의 방식대로 노동은 하되 노동의 성격을 전환시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노동 자체를 폐지하거나 노동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특히 이제 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들을 정당화시킨 근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IT 산업에 항상 붐일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대충 아시죠? IT는 일단 물질적 생산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은 착각을 주죠.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것만 보면은 뭐 물질적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무형의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산업의 발전이에요. 특히 문화산업이 우리나라 좌파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문화산업이 막 팽창하니까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화산업이 엄청나게까지 아니고 규모는 사실 되게 작았는데 막 시끄러워졌어요. 규모는 정말 작았는데 막걸리 매출보다 낮아요. 문화산업 전체 매출이. 그 정도로 작은데 여러분 뭐 뉴스나 지식인들 하는 말 들으면 문화산업이 한국 미래를 이끌고 갈 것 같죠? 문화산업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도 뭐 애니메이션이 나라의 미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이 문화주의자들이 이런 논리를 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스가 분석하던 노동이 힘들고 어쩌죠 이런 세상이 이제 끝나고 노동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노동이 곧 유희. 요 근처에 그런 단체들 많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홍대 쪽에 특히 많죠. 노동이 곧 유희인 세상이 왔다. 그러니까 막스주의 이런 거 노동의 성격 전환이나 뭐 노동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노동 거부하면 된다. 또는 아주 즐거운 노동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퍼졌을까? 물론 거기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좌파 내에서는 좀 퍼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IT 산업 예를 들어봅시다. 그 제일 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조금만 아시는 경제 뉴스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뭔지 아실 텐데 고용 구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그 물질적 노동이 이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 얘기 들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머가 전체 고용 비중이 1% 될 것 같아요? 1%가 안 됩니다. 어떤 IT 산업도 다 그렇습니다. 0.1%나 될까요? 제일 고용 인원이 많은 부서가 뭐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일 많은 부서가 뭘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네? 영업? 영업보다 더 많은 부서가 있어요. 콜센터. 네. 근데 콜센터가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콜센터가 어디 있죠? 인도에 있죠. 인도에. 네. 월급 얼마 받아요? 상당히 저임금 장순노동에 시달려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비물질적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용되려면 물질적 형태를 띄워야 돼. 어떻게? CD 안에 담겨야 되잖아요. CD 찍어내는 노동자들. 그 역시 단순한 물질 노동하죠. 이 사람들이 훨씬 고용 인원이 많아요. 근데 다 어디 있어요? 다 제3세계에 이전시켜놨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야, 이 IT 산업이 되니까 이런 부진 일을 안 해도 살게 됐네.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럼 문화산업, 애니메이션 아까 얘기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애니메이션 특히 그 셀로 하는 거는 아시죠? 그 1초당 18프레임 그 손으로 다 그려야 되잖아요. 한 장만 그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배경 그려야 되고 원화 그려야 되고 배경 그려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똑같은 거 계속 하죠. 장시간 노동. 월급 정말 적게 받죠.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대표적인 노동 착취 산업이잖아요. 실제로 제조업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항상 뭐예요? 처음에 캐릭터 만드는 만화가만 자꾸 부각시키는 거야. 이 사람은 노동이 곧 자기 즐기는 거야. 그렇죠? 노동이 오락이고 예술이고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동시에 어떻게 됐어? 그 원화를 우리 눈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시간 동안 단순한 반복 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제3세계에 만들어내라.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노동의 성격 자체가 변했냐 안 변했냐 이거를 악유하려는 게 아니고 막스주의가 그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스주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아까 말씀드린 노동의 성격 전환이라는 문제 제기가 여전히 전면적으로 이게 다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남아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IT 붐이나 문화산업의 붐이 이제는 다 꺼졌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지만 다 꺼졌잖아요. 요새는 그런 얘기 하는 분 없죠. 그래서 이 붐이 꺼지고 나니까 그 막스주의 문제제기 유효성 뭐 이런 게 더 좀 절실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 노동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특히 소련 혁명, 러시아 혁명 나오면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정치적 입장하고 연결되는 거, 노동 문제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한 번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스주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노동자 평의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또는 자주관리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이 노동의 성격 전환하고 상당히 연결돼요. 그 다음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중국에서 있었던 대약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대약진 운동가이나 문화대혁명 그리고 평의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노동의 성격 전환.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주 반복해서 막스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경제적 노선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노선의 사회주의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자, 정치적 노선의 사회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바베프, 블랑키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바베프는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걸로 넘어가고 바베프하고 블랑키가 상당히 흡사해요. 바베프의 노선을 블랑키가 대부분 받아들이거든요. 블랑키라는 사람이. 자, 근데 얘네들을 왜 정치적 노선이라고 보냐? 아까 말했던 그 세 사람을 포함한 경제적 노선은 결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의 문제를 더 초점을 맞춰서 보기 때문에 공동체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걸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거나 또는 국가의 관료가 돼가지고 국가 전체의 산업을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거나 이런 노선을 취한 거죠. 그렇죠? 결국 국가의 정치 권력의 장악이라는 문제는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경제적 노선이었다는 거고 반대로 이 사람을 정치적 노선이라고 부르는 거는 바로 이 국가 권력의 장악을 핵심적 수단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이 사람들 말에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사회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경제적 부분이나 부분들을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보고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이 국가 권력에 기반해서 개혁 조치들을 실행해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향은 똑같이 사회주의인데 그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이 핵심적인 방법이 이 사람들은 국가 권력의 장악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국가 권력의 장악은 어떤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냐 하면은 의회주의라는 게 이 당시 아주 미약하고 거의 그 초보적인 형태만 영국과 프랑스 정도에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뭐 내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불가능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모델이 있다고 했죠.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뒤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모델을 이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야? 민중은 조금 애매한 말이니까 어쨌든 민중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정부 청사 같은 데를 난입해서 걔네들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해서 걔네들이 하던 역할을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국가 권력이라는 게 있고, 이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 기구라는 게 있어요. 경찰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행정망도 그렇고. 이런 국가 기구를 통해서 행사가 되는데,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국가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세상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근데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은 뭐냐? 무장봉기. 무기 들고 가서 제일 우두머리들이 있는 데 가서 우두머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국가 권력과 국가 기구라는 거는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기존의 지배계급을 얘네들 무장봉기 일으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기구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노선의 그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전술이에요. 근데 이제 무장봉기를 시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 무장봉기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었는데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가능했었고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무장봉기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례를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이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원래 폭력적이고 호전적이어서 이런 노선을 택한 게 아니라 상당히 상식적인 어떤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런데 이 무장봉기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기 때문에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국가기구도 똑같이 있는데 왜 지금의 지배계급이 하는 거는 나쁜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의미가 있느냐. 그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빈민들. 빈민의 무장봉기가 이 사람들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빈민이라는 게 뭐야? 빈민을 얘기를 하려면은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기본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인식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는 귀족이 됐든 부르주아가 됐든 성직자가 됐든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억압적이고 착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부유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빈자의 혁명, 가난한 사람들의 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예요. 빈자들을 혁명의 주체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빈자들이 막스한테 가게 되면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베프하고 블랑키가 좀 구체적인 전술에 있어서 빈자의 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근데 이제 빈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인구의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전면적으로 봉기에 나서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중들의 수준이, 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대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대신하죠? 지식인들. 그러니까 빈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소수의 지식인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빈민과 손을 잡고 이 기구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파의 음모를 통한 정치 권력의 장악이라는 노선이 이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소수파의 음모를 통한 국가 권력 장악. 그러면 막스주의 좀 아시는 분들은 당장 누구를 떠올리냐면 레닌이죠. 레닌의 전위당 모델이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유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은 얘네들하고 레닌만 따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 당시의 모든 정치 사상가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반대로 계몽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의 혁명이라고 주장했으면 그건 누구한테 뭐하러 대신 맡기냐. 민중들이 또는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혁명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를 통치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이 두 노선 사이의 갈등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있어요.
소수파의 음모를 통한 정치 권력이 장악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을 대리로 내세워서 정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궁궐을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사당이나 정부청사를 장악했어. 그리고 반대파를 실제로 다 쫓아냈어. 그러면 그 다음날에 세상이 확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상하게도 정치 권력만 장악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사회주의가 실현된다라는 믿음이 훨씬 더 일반적이었어요. 적어도 이론의 영역에서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게 훨씬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블랑키라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생각을 내놓냐 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고 곧바로 사회 전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완전히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되기까지는 과도기가 필요해요. 그 과도기 동안에 지식인과 빈민계급이 이 과도기에서 세상을 바꾸는 어떤 정책들을 실행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빈민들의 혁명적 독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적인 수단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도기가 정치 권력 장악 이후에 일정 기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자본주의 사회가 있으면 혁명 봉기가 일어나면 그 다음날부터 딴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과도기로서의 독재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이걸 충분히 거친 다음에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거 보시면은 뭐가 생각나죠? 이게 바로 막스한테서 나타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의 원천이에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이 이거를 계승한 거죠. 과도기로서의 새로운 사회를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로서의 독재 기준 그런 게 나오는데 시간이 이제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독재적인 시기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독재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막스주의 역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그런 방공 교육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배웠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반대된다고 다 배우죠.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상대로 대립시킬 수 있어요? 범주가 다른 말이잖아요.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 또는 정치 권력의 성격의 문제인데 공산주의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보기에 생산 양식에 대한 생산 양식의 이름이거든요. 두 개는 처음부터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색상하고 호랑이가 뭐 이런 거예요. 대립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이상한 대립 구도가 널리 퍼지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독재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대립 구도는 상당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립 구도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거를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먼저 이제 독재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 독재에 해당되는 유럽어, 특히 영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그것도 뜻이 조금씩 다르긴,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거 있어요? 아시는 거? 영어 단어를 자꾸. 뭐가 있죠? 뭐 전제정이라고 흔히 용기는 디스파티즘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절대주의 오토크러시 또 뭐 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 제일 오래된 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티라노. 이게 다 독재 말들이에요. 자, 근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말할 때 그건 단어가 뭐죠? 이 중에 하나를 쓰나 다른 단어를 써요. 뭐를 쓰죠? 딕테이터십이라는 걸 써요. 근데 얘네들은 물론 차이는 있죠. 거의 비슷한 뜻이라면 얘는 다른 뜻으로 써요. 뜻이 달랐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이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런 변화가 언제 나타났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급격하게 의미가 변화해요. 단어의 의미는 항상 시대적으로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 딕테이터십이라는 말은 상당히 오래된 말이에요. 고대 로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대 로마에서 특정한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말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부터는 큰 의미 변화 없이 근대에 쭉 쓰이다가 이게 19세기 말에 와서 갑자기 변하는 거야. 그럼 딕테이터십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참, 그 전에 그 중에 이거 안 쓰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거 조금 써주실래요? 연락, 강의 연락나. 안 쓰신 분 있어요?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안 쓰신 분 좀 써주세요. 네. 그래서 딕테이터십이라는 말이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은 최초의 고대 로마에서 쓰일 때는 이게 고대 로마에 집정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공화정 때.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행정 수반 역할을 집정관이 5명인가 그렇죠. 평상시에. 근데 외침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딕타투르라는 그 특별한 관직을 집정관직을 2명을 선정해서 이 2사람이 그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때 임시적으로 특정하게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임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 요구되는 어떤 정치 시스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19세기 전에 유럽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지배라는 말, 룰하고 같은 의미로 일상적으로 쓰였어요. 지배하다. 딕테이터라는 말이 지배하다, 딕테이터십이라는 말, 룰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거나 또는 룰 중에서도 지배를 하려면 누가 힘이 강하고 누가 힘이 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세력상의 우세 이런 말을 가리키는 게 딕테이터십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19세기 막스가 실제로 쓴 말인데 이상한 말을 써요. 무슨 말을 쓰냐면은 프레타리아의 민주적 독재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주주의와 독재가 반대되는 의미라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쓰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적 독재가 어딨어. 민주주의, 독재는 독재지. 근데 어떻게 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런 뜻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레타리아가 민주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프레타리아 독재의 원래 의미예요. 19세기 말 중엽과 말에 막스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쓸 때는 부르주아가 우세한 세력으로서 사회를 지배하면은 부르주아 독재예요. 그 자리에 프레타리아가 대신하면 그게 프레타리아 독재예요. 근데 그게 민주적이냐 전제적이냐는 그 다음의 얘기예요. 별개의 범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배를 하되 그 지배가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이냐 아니면 민주적 방식이냐 이건 그 다음의 문제지 지배라는 거는 일단 먼저 전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딕테이터십이란 말과 민주주의란 말은 범주가 다른 말이야. 이 지배의 성격을 지칭하는 말이 민주주의냐 전제적이냐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러던 게 범주가 바뀌어서 독재는 민주주의 반대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오면서 이 독재란 말이 다른 이 말처럼 폭력적인 어떤 전제적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급속하게 의미가 변화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변화한 부분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해요.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20세기 초에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강의 중간쯤에 보게 될 칼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막스주의 아주 중요한 이론가에다가 나중에 수정주의로 변심하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혁명을 막 비난해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게 일어났다라고 비난하고 러시아 혁명을 전복시키려는 내전에 막 개입하고 막 그래요. 볼셰비키에 반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쓰냐면 프레타리아트 독재라는 책을 써요. 그 책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된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볼셰비키 혁명이 독재에 해당된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후로 프레타리아트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때만 쓰인 게 아니라 그 논리가 자본가들 입장에서 뭐 이거 정말 끝내주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막스주의자들이 계속 그 주장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프레타리아의 민주적 독재 이런 것처럼 프레타리아 독재는 사실은 부르주아 독재보다 훨씬 민주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구의 극소수만이 지배하고 있는 게 뭐가 민주적이에요?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부르주아 지배는 소수의 지배니까 이거는 비민주적인 거야.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사회가 훨씬 민주적이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막스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자본가들은 이 논리를 깨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 카우츠키 논리가 이거 정말 끝내주는 논리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 자기 입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한다는 놈들인데 자기 입으로 민주주의 거부하는 놈들인데 이렇게 세상에 못된 놈들이나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독재가 대비되고 그럼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니까 민주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회주의라는 게 민주주의 거의 유일한 형태처럼 인식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를 넘어서면 의회제를 부정하면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뭔가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인식을 20세기 내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제 독재라는 모델이 쭉 오다가 이게 언제 다시 부활해서 정말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냐면 2차 대전 때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제 독재가 살짝 변형이 돼요. 어떻게 변형되냐 하면은 이거 훨씬 요새 한국사회에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이건 뭐라고 번역하죠? 전체주의.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 이런 대립구도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게 냉전 시대 때 일반화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독재 모델을 변형시킨 새로운 버전이에요.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 버전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세요 혹시? 한국에서도 조금 뭐 유행하나 싶던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에요.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냉전 시대 냉전의 이데올로그거든. 미국 민주주의를 최고의 정치 체제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를 만들었는데 왜 그냥 독재라는 말 쓰지? 그 당시에 독재는 다 이제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칭을 했거든요. 근데 뭐가 덧붙여졌어요? 이렇게 나치가 나타난 거야. 나치가 나타났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잖아. 나치는 뭐를 주장하면서 세력을 얻어요? 반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정치 세력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반대하는 애들을 프롤레타리아 독재하고 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정치 체제, 경제 체제로는 파시즘이 자본주의에 훨씬 가깝죠. 국가 자본주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점에서 자기들하고 훨씬 가까운데 전쟁하고 싸워서 얘네 나치가 나쁘다는 건 세상사를 2차 대전을 겪었으니까 다 알게 됐는데 얘네들을 자기 편에 묶어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소련하고 묶으려니까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싸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묶어요? 한 팀으로. 못 묶잖아. 그렇죠? 현실적으로 묶을 수가 없는 정치 이념인데 미국이나 서구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둘 다 자기들이 적대자니까 얘네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이렇게 비난을 해야지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전체주의라는 개념이에요.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서구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우월한 정치 체제. 민주주의 진정한 수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막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쓸 때는 특히 초기에 이런 말을 쓸 때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가 독점하고 있던 정치 국가의 권력을 빼앗아서 장악하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사회주의를 이행하는 조치들을 시행하는 기간을 가리킨 것이지 이게 폭력적이고 민주적이 아니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사실 오늘은 막스 텍스트로 조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첫 시간부터 너무 오래 하면 다음 시간에 아무도 안 오실까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조금씩 늘려갈 텐데 자, 오늘 한 것 중에 궁금하신 거나 뭐 보충 설명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문